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가 5천을 향해 질주하던 코스피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5,020선을 넘으며 장중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오후 들어 1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1,000선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마감 앞둔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0.66% 오른 4,98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5,020선마저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썼는데요. 처음으로 종가 5천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지만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오후 한때 4,92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어제 5,000피 달성의 1등 공신이었던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모두 하루 만에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현대차그룹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3차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는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밖에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에 카카오페이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코스닥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2.32% 오른 992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장중한 때 998선까지 오르며 1,000수닥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1,000을 회복하면 지난 2022년 1월 이후 무려 4년 만입니다.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크게 오르고 있고 특히 삼천당 제약과 리가캠 바이오의 경우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후보자는 장남의 가정 불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이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이 후보자는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이혼 위기라 혼인신고를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의 부부 사이 회복 여부를 묻는 말에는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때는 깨졌다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레미안 원펜타스라는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그 기준인 가점을 높이고자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취업한 장남의 거주지 역시 논란의 대상인데요. 아예 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네, 그랬군요. 세탁하고 빨래 이런 걸 혼자 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글쎄, 또 원펜타스를 다시 내놓을 생각이 있냐는 질의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 이 후보자 장남의 특례 입학 의혹도 언급됐죠. 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시부께서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 청조 근정 훈장을 받으셨고 그것으로 자격 요건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망록을 본인이 썼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글 파일로 이런 것을 만들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13월에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자칫 실수했다간 환급은커녕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점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매년 다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요. 네, 가장 빈번한 실수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간과하는 겁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이 안 되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 기부금 혜택도 줄줄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이 핵심입니다. 실손 보험금이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이 금액은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님을 형제자매나 부부가 서로 중복으로 등록해 공제받는 이중공제의 실수도 잦은데요.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부모님 부양공제는 형제 중 한 명만 받아야 합니다.
네, 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잖아요. 네, 핵심 원칙은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거비 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이고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보유주택 수와 관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담대는 제한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샀더라도 대출을 남편 단독 명의로 받았다면 대출 명의자가 아닌 아내는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수로 중복 공제를 받게 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한 명이 제외하고 수정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다음 달 출시될 리니지 클래식의 희귀 아이디 판매 가격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면서 시작부터 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NC소프트는 정책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일부 계정은 수천만 원까지 호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선점한 희귀한 계정 이름들을 온라인을 통해 팔고 있는 건데요. 서버와 계정 이름의 희귀도에 따라 적게는 수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2천만 원의 거래가 완료됐다는 글도 올라오는 등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일부는 구글 가계정을 생성한 뒤 사전 예약으로 계정 이름을 성점하는 등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리니지 클래식은 1998년 NC소프트의 시작을 알렸던 리니지 초기 버전을 구현한 게임으로 오는 2월 7일 출시 예정입니다. 최근엔 고액 과금을 유도하는 유료 시즌 패스 계획을 철회하는 등 이용자 맞춤형 전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NC소프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모든 계정 거래는 정책 위반이라는 답변입니다. 만약 계정 거래가 적발되면 해당 계정 고단을 정지하고 시도만 해도 이용 제한 처분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NC소프트는 최근 아이온2를 출시하면서 사행성을 조정한다던 기존 이미지 회복에 나선 상태인데요. 최근엔 매크로 등을 활용해 계정 거래를 한 이용자 7명을 형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부에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투기판이나 다름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OK저축은행이 올해 들어 수신상품 금리를 2차례 인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정리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 여력이 제한되면서 수신 규모 조절에 나서는 걸로 풀이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OK저축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낮췄다고요. 네, OK저축은행은 이달 들어 정기예금 등 수신상품 금리를 2차례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로 3%대였던 예금 금리가 일제히 2%대로 낮아졌는데요. OK 안심 정기예금 등은 2.9%로 0.1%포인트 낮아졌고 2년 만기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2.4%로 0.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3개월 만기 ISA 정기예금 금리는 0.8%포인트나 낮아져 2%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예적금이 증권사로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객 유치를 위해 통상 고금리 전략을 쓰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나선 셈입니다. 네, 그럼 OK저축은행은 돈이 빠져나갈 걸 알고도 금리를 낮춘다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PF 대출이 위축되고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대출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특성상 대출 확대를 통해 이자 수익을 확보해야 예금 금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OK저축은행의 총 대출 규모는 9조 9,4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습니다. 또 예금을 유치하더라도 운용할 대출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수신금리를 유지할 경우 수익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축은행 업권의 예수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99조 원으로 6개월 만에 10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및 내외부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예금금리의 변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최근 시중 식당들에 유통되는 국간장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약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며 충격을 줬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는데
이 해당 업체가 간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내밀면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무슨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문제가 된 제품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마식품에서 판매한 맑은 국간장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동진생명연구원 검사 결과 해당 국간장에서 간장 제조 과정 중 생성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의 약 46배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마식품 측은 판매 전에 의뢰했던 두 곳의 검사 기관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0.01mg/kg 수준으로 기준에 충족했다며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했던 검사 기관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과 동진생명연구원으로 모두 식약처가 인증한 기관이었습니다. 사마식품 측은 해당 국간장을 30년 동안 판매하며 이러한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검사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식약처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식약처 관계자는 실험에 사용된 샘플 차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3회 반복 실험을 거쳐 해당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식약처는 초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우선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리지만 업체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사와 추가 검토를 통해 회수 조치 철회 등을 최종 판단합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오징어뼈 원료식품과 단백질 쉐이크 제품에서도 초기 검사 결과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가 추가 검토와 재검사 이후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계는 회수 조치가 철회된다고 해도 이미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교차 검증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서울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서리풀 지구에 대한 개발 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변수는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일단 LH와 SH가 담당하는 개발구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어떤 작업에 나선 겁니까? 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어제 서리풀지구 토지 물권 조사를 맡길 용역업체를 찾는 입찰 공고에 나섰습니다. 택지 조성계획 발표 이후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무 절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H가 조사를 맡길 구역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 107만 2천 제곱미터고요. 현재로서는 건축물 125채, 비닐하우스 420동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미 용역업체 선정을 마친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또 이곳이 워낙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이라 난항이 예상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달 말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지만 보상 기준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단 LH는 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과 협의해서 기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서리풀 지구가 말씀하신 대로 주민 반대가 거세기 때문인데요. 서리풀 1지구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서리풀 2지구의 경우에는 아예 개발 자체를 반대하며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H는 별도로 토지관리 영역을 발주하면서 이런 주민 반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는데요. 사업지구 내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것에 더해 주민단체 결성 등 주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주민들 이주도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최근 농축엽 보이스피싱 피해와 그에 따른 구제 신청이 급증하자 농협중앙회가 결국 외부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농축엽이 보이스피싱 맛집이란 불명예를 썼던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데 이 외부 도움을 받기로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체 임직원의 보이스피싱 감지 전문성이 높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올해만 농협중앙회가 5억 3,200만 원을 들여 외부 전문 업체에 금융사기를 걸러낼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외부 인력 10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전국의 농축협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 때마다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건데요. 농협중앙회는 보이스피싱의 다양화와 지능화로 숙련된 업무 능력 필요성이 증가했고 피해 구제 환급 접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지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앞서서 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 경감을 위한 인력을 늘리겠다고 말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 금융사보다 특히 농축협의 금융사기 피해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지역 농축협들이 보이스피싱 사례가 큰 거는 알고 계시죠? 올해 피해 사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1,783건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우리 지역 농축협의 대포통장 개설 수가 현저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농축협이 보이스피싱범의 맛집이다라고. 강 의원은 농축협의 지점수가 4,800개인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인력은 고작 16명이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범죄 예방을 위해 인원 확충 등을 확실히 하겠다고 답했었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고 농협중앙회는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잠깐 쉬어가는 공항 라운지. 이 신용카드를 고를 때 꽤 중요한 기준으로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KB 국민카드가 글로벌 프리미엄 라운지 대신 이용 범위가 제한적인 서비스로 바꾸면서 사실상 혜택 축소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우 기자. 네, KB 국민카드 공항 라운지 혜택을 줄였다고요. 네, KB 국민카드는 헤리티지 스마트카드를 비롯해 배브 일부 시리즈 등의 해외공항 라운지 서비스를 변경했습니다. 이 네 종의 카드는 모두 연회비를 내고 해외여행 이용 시 가성비 높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프리미엄 라운지와 제휴한 프라이오리티 패스 PP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음 달 24일부터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더 라운지로 바뀝니다. PP는 전 세계 1,800여 개 라운지가 대상인 반면 더 라운지는 1,300여 개로 숫자가 적고 또 서구권 여행 시에는 PP만 제공하는 라운지도 더 존재합니다. 이러다 보니 카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계약이라는 불맨 소리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KB 국민카드는 편리성을 앞세운 라운지 키를 제공하던 카드 세 종 역시 더 라운지로 서비스를 변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특정 카드사의 문제는 아닐 테고 전반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줄이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나카드, 그보다 앞서 2024년에는 신한카드와 부산은행 카드도 유사하게 공항 라운지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카드업계는 PP 이용 과정에서 입장 불편이 잦았다며 고객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과도 무관치 않은 걸로 해석됩니다.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 8,900억 원 수준으로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2조 원에 밑돌았습니다.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서비스 혜택을 줄이면서 소비자들 편익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속에 주가도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8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올라 2.5포인트 떨어졌던 지난해 12월 이후 한 달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한은은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와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기대, 주가 상승과 소비 회복세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소액 연체된 빚을 모두 갚은 292만 8천 명의 신용이 회복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257만 2천 명과 개인 사업자 35만 6천 명의 신용 점수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체된 빚을 다 갚아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지만 이번 조치로 기한 내 빚을 갚은 개인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지워져 대출 이용과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금리와 지급 준비율을 더 낮출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 총재는 어제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다양한 통화 정책 수단을 유연하고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거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앞서 이달 1년짜리 재대출 장치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은 동결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 종전학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데 공감하고 러시아와 함께 3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안과 경제 재건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3국 당국자들이 만나 종전안 논의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중부 곳곳은 영하권 기온이 많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호남엔 눈이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질은 오후부터 점점 탁해질 텐데요.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으로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환경부 기준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호남과 영남, 제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중서부는 공기가 탁한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